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아비지트 베너지와 에스테르 니플로 부부가 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9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기본소득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책의 493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네, 소 제목은요, 뱀 구덩이는 걱정하지 말자입니다. 현금 이전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일을 덜하게 만든다는 견해에도 근거가 없다.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놀라운 현상이다. 생존하기 위해 꼭 돈을 벌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일을 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서 뱀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나태의 유혹은 어떻게 된 것인가? 답은 많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삶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어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적은 자원으로 생존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 때문에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현금이 주어지면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아비지트와 동료들은 가나에서 수행한 한 실험에서 여성 참가자들에게 가방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만든 가방을 꽤 비싼 값에 되사 주었다. 이에 더해 이 여성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는 생산적인 자산, 주로 염소를 제공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산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세션도 제공했다. 여기서 자신감을 회복해주는 세션은요, 매우 가난한 여성들인 이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소를 돌봐야 해서 노동 부담이 늘었는데도, 그리고 여기에서 소득도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이 절박하게 필요하지는 않았을 텐데도 염소 프로그램까지 참여한 여성들이 가방 프로그램에만 참여한 여성들에 비해 가방을 더 많이 만들었고 가방에서 소득도 더 많이 올렸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두 집단의 차이가 가방 디자인이 까다롭고 복잡해서 만들기가 더 어려웠던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염소까지 받은 여성들이 난이도가 높은 가방을 더 빠르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품질 기준도 더 잘 충족했다. 이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갖게 되면서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지와 활력을 갖게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받는다 해도 아주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했다가 실패할 경우 구제해 줄 사람도 없다. 이 두 가지 요인은 하고 싶은 일을 훨씬 더 시도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몇 년에 걸쳐 현금을 제공하면 약간의 추가적인 소득도 될 뿐만 아니라 시도할 일이 실패했을 경우에 생활을 지탱해 줄 완충망도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면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다 개도국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가난해서 현금 제공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노동의 의지와 여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일반적으로 일을 찾을 수 있으니 이야기가 다르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현금을 지원하면 정말로 나태함이 지배하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미국에서도 현금을 받으면 나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그리 할 필요가 없다는 실증 근거가 1960년대부터 많이 나와 있다.
사실 사회과학에서 거의 최초로 수행되었던 대규모 무작위 실험이 바로 이 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1960년대에 역소득세의 효과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뉴저지 소득 보장 실험이 고안되었다. 여기서 역소득세는요,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소득세는 모든 사람이 최소 일정의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한 소득세 시스템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세금이 적용된다. 즉, 기준선과 차액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는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받는 돈이 점점 줄고 기준선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보편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기준선에 있는 사람, 즉 소득이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것과 정부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않고자 할 유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정책 결정자들이 우려하는 소득 효과에 더해 대체 효과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 효과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좀 머뭇거렸던 게 설명이 좀 길게 있었는데 어디까지인지 찾기 힘들어서였습니다. 자, 소득 효과는 생계를 위한 돈이 확보되었으니 소득을 올리기 위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려하는 소득 효과입니다. 그리고 대체 효과는 소득을 올릴수록 내가 일을 해서 버는 추가적인 소득이 정부에서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것으로 상쇄되므로 일하는 것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대체 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을까요? 즉 정책 결정자들이 우려하는 소득 효과에 더해 대체 효과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많은 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역소득세를 지지했다. 좌파에서는 민주당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에 미국 경제기회국이 이 개념을 예찬하면서 기존의 복지제도를 역소득세로 대체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우파에서는 밀튼 프리드먼이 기존의 소득 이전 프로그램을 하나의 역소득세 시스템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1년에 역소득세를 그가 제안한 복지개혁안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안은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당시의 역소득세에 대해 제기된 주된 우려는 역시 수혜자들이 노동을 덜 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이 제도가 없다면 스스로 벌어서 생계를 유지할 사람들에게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상황으로 귀결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때 MIT 경제학과 박사과정 학생이던 헤더 로스가 아마도 경제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한 실험 연구를 고안했다. 로스는 정치인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일화에만 의존해 뒷받침하려 하는 것에 실망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돈을 지급받으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체계적인 실증 근거가 없었다. 1967년에 로스는 경제기회국에 무작위 실험 연구 제안서를 하나 제출했다. 연구자금 지원을 받은 로스는 그의 말 맞다나 $500만 달러짜리 논문을 쓰게 되었다. 그 제안서는 단지 뉴저지 주의 역소득세와 관련된 실험만이 아니라 일련의 다른 실험으로도 이어졌다. 1970년대 초에 도널드 럼스펠트, 그렇다, 그 국방장관 그 럼스펠트다. 그 도널드 럼스펠트는 역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일련의 실험 연구를 하기로 했다. 첫 실험 1968년부터 1972년은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의 도시지역에서 수행되었고 이후에 아이오와와 노스캐롤라이나의 농촌지역 1969년부터 73년, 인디애나의 게리 1971년부터 74년에서도 실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가장 대규모 실험 4,800가구가 참여한 실험은 워싱턴주, 시애틀과 콜로라도주, 덴버 1971년부터 82년
수행되었다. 이걸 시애틀 덴버 소득보장 실험이라 한다. 역소득세의 효과를 알아본 이 실험들은 정책을 결정할 때 무작위 통제 실험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유용하다는 것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당시는 이 정도로 야심찬 연구 프로젝트가 사회정책의 중심 무대로 들어오기 몇십 년 전이었다.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매우 초창기 실험들이었기 때문에 실험 설계와 수행이 완벽했다고는 볼 수 없었다. 중간에 참여자를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표본이 너무 작아서 정확한 결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며 가장 우려스럽게는 데이터 수집이 오염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실험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소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대상자가 더 보편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될지를 미루어 추론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 실험들은 역소득세가 노동 공급을 약간 줄이지만 그 정도는 우려되던 만큼보다는 훨씬 작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줄어드는 노동시간은 전일제 노동자들의 경우 1년에 2에서 4주에 불과했다.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SIME, DIME 실험에서는 역소득세를 받은 남편들의 노동시간이 그렇지 않은 남편들에 비해 9%밖에 줄지 않았다. 여기서 SIME, DIME는요 아마 시애틀과 덴버에서 행해진 실험 같습니다. 앞에 지금 네 제가 기대했던 약자가 안 보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시애틀 덴버 소득보장 실험이 바로 SIME, DIME 이거였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아내들은 역소득세를 받았을 경우 노동시간이 20%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노동 성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가정의 주소득자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 이 연구의 공식적인 결론이었다. 지역에서 소규모로 수행된 조건 없는 소득 이전 프로그램의 사례도 있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제도는 1982년부터 연간 1인당 2,000달러를 제공하는데 고용의 악영향을 전혀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알래스카 영구기금제도는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것이긴 하지만 보편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안하는 금액에 비하면 액수가 적다. 생계를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액수였다면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었을지도 모른다. 보편 기본소득과 더 유사한 프로그램은 체로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성인 1인당 연간 4,000달러의 카지노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데 2000년 기준 미국 원주민 가구의 1인당 소득이 8,000달러임을 생각하면 상당한 액수다. 참고로 미국 평균은 21,000달러다. 가구당 소득이 21,000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가구 1인당 소득이 21,000달러라는 얘기입니다. 스모키 산맥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과 참가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한 결과 노동에는 영향이 없었고 청소년의 교육에는 크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다음 소제목은 보편 초기본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비조건부 소득 이전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해체된 삶으로 이끌게 되리라는 우려에는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지정책의 설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일까? 개도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할지 모를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선진국에는 불완전하게나마 존재하는 안전망, 즉 응급실, 노숙자 쉼터, 푸드뱅크 등이 없다. 따라서 보편 기본소득처럼 만일의 사태에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은 막대한 가치를 갖는다. 불운이 닥쳤을 때 버틸 수 있게 해준다는 데서도 그렇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볼 여력을 준다는 데서도 그렇다. 개도국 사람들이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토지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이주를 꺼리게 하는 한 요인임을 살펴보았다. 흥미롭게도 인도에서 토지를 소유한 농가는 소득의 대부분을 농업이 아니라 다른 데 썼는다. 하지만 토지가 있으면 다른 것이 다 실패하더라도 직접 기르는 먹을거리로 식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토지를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 이는 영세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산업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분적으로는 인도의 토지개혁 구조의 특성 때문이었다. 토지개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토지에 대해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 상속은 가능하지만 매각은 가능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꼭 규정 때문이 아니라도 농민들 본인이 땅을 파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웨스트 벵골주에서는 1977년에 공산당이 집권한 뒤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 중 하나가 임차 농민들에게 경작하던 토지에 대해 영구적인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권리는 상속은 가능했지만 매각은 가능하지 않았다. 30년 뒤 여전히 공산당 정부이던 웨스트 벵골주 정부가 산업화가 부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 여기에는 임차 농민도 포함된 농민들로부터 토지 매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맹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이 계획은 보류되었다. 공산당이 농민들을 토지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대적인 저항이 일었고, 이를 억누르기 위해 가혹한 탄압이 이어지면서 웨스트 벵골주에서 30년 넘게 집권했던 공산당은 다시 집권하지 못했다. 웨스트 벵골주 농민들이 토지를 포기하는 대가로 원했던 보상은 일자리, 즉 안정적인 소득원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 소득을 보장해줄 보편 기본소득 같은 제도가 있었다면 농민들의 저항은 훨씬 덜했을 것이고, 농지를 산업적 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다. 5장에서 보았듯이 토지가 잘못 사용되는 것은 인도에서 자원 배분이 잘못 이루어지는 주요 사례이며,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보편 기본소득이 존재해서 농민들이 어떤 비용이 들든 토지만을 잃지 않으려 집착하지 않아도 되었더라면 자원 배분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토지를 팔고 더 나은 고용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해서 노동의 잘못된 배분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는 지금도 보편 기본소득 같은 제도가 없다. 현 정부가 제안한 것은 농민에게만 적용되고 액수도 생계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야당이 제안한 최저소득 제도는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이 오르면 누진적으로 조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역소득세와 더 비슷하다. 보편 기본소득, 즉 모두에게 적용되고 어느 정도 이상 소득이 되어도 다시 세금을 내므로써 상쇄되지 않는 제도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비슷한 것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조건부, 비조건부로 소득을 이전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정확하게 수혜 대상을 설정하고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개도국에서 특히나 더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이 농촌이나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정부가 소득을 파악하기 사실상 불가능해 대상자 식별이 매우 어려워서다.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자격을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피할 수 있는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자격을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스스로 걸러지게끔 만드는 것이다. 인도의 국가농어촌 고용보장법은 이러한 자가선별식 복지 프로그램 중 규모가 가장 큰 프로그램이다. 이것이 미국의 연방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 안에 모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도에서 모든 농어촌 가정은 1년에 100일간 공식적인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권리를 갖는다. 공식적인 최저임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 임금보다 높다. 여기에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 하지만 제공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현장 일이다. 따라서 하루 8시간 뙤약볕 아래에서 해야 하는 일보다 나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저절로 걸러지는 효과를 내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 선거 때는 이 제도에 반대했던 모디 정부도 2014년 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 제도에 직접 반대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었을 정도다. 이런 정도의 노동복지 프로그램이 갖는 장점 하나는 최저임금을 강제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최저임금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여기에서 제시된 임금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민간 영역의 고용주와 임금 협상을 할 때 더 유리하게 임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그뿐 아니라 한 연구에 따르면 임금이 올랐는데도 민간 고용이 증가했다. 그전까지 고용주들이 담합을 해서 너무 낮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일자리 수를 줄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적은 돈으로 일할 수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모든 노동복지 프로그램이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난제 하나는 누군가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도에서는 이것이 마을 정부, 즉 판차야트의 책임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마을 정부 사이에는 종종 그럴 만한 이유에서 불신이 매우 크고 서로 상대방이 부패했다고 비난한다. 그 결과 부패 척결이 과도하게 강조될 때 발생하곤 하는 비효율성과 관료제적 절차가 생겨났다. 제안서 하나가 승인되어 일이 진행되기까지 몇 개월씩 걸리고 판차야트 담당자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는 갑자기 가뭄이 닥치는 경우처럼 프로그램을 급하게 바꾸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어느 마을 판차야트 담당자가 온갖 난관을 뚫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내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편이라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비하르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갖기를 원한 사람 중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매우 부패하기 쉬운 시스템이 되고 말았다. 관리 감독을 맡을 사람들이 수혜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 관료층을 줄였더니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당국자들이 소유한 부의 중앙값이 14%나 줄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는 데까지는 성공한다 해도 임금을 받기까지 또다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 모든 문제를 볼 때 개도구에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은 충분히 진지한 고려 대상이 될 만하다. 물론 문제는 돈이다. 대부분의 개도국은 세금이 더 필요하지만 세제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자금 대부분을 다른 프로그램을 없애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기 보조금처럼 규모가 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도 없애야 할지 모른다. 프로그램의 수를 줄이면 제한된 정부 자원을 소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백 개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집행되는 예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즉 하는 일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담당 부서가 있고 담당 공무원이 있다. 델리 부시장 마니시 시소디아는 다음과 같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었다. 처음 부임해서 예산 서류를 살펴보니 아편 구매라는 항목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델리에 정착한 아프간 난민 중 아편 중독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던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프로그램의 흔적이었다. 가난한 나라의 정부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보편 기본소득은 정말로 기본적인 말하자면 초기본소득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 초기본소득, 영어로 Universal Ultra Basic Income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다. 인도 재무부가 발간하는 인도 경제 서베이 2017년 판에서 이와 비슷한 것이 제안된 바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추산치에 따르면 인도 국민 중 75%에게 연간 7,620루피 구매력 평가 환율로 430달러를 제공할 경우 인도의 절대 빈곤층 거의 모두를 2011년부터 12년에 빈곤선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620루피는 인도 기준으로도 매우 작은 액수지만 인도에서 보편 기본소득을 제한하는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액수보다 작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기에는 아마도 충분할 것이다. 인도 경제 서베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비용이 인도 GDP의 4.9%에 해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2014년부터 2015년에 인도에서 비료, 석유, 식품 보조에 지출한 돈은 GDP의 2.07%였고 가장 큰 복지 프로그램 10개에 들어간 비용은 GDP의 1.38%였다. 그러므로 기존 프로그램들을 모두 없애고 그 재원을 활용하면 보편 초기본소득을 국민의 3분의 2에게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 여기서 중간 정리를 좀 할까요? 인도가 얘기하는 지금 보편 초기본소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기존 복지 시스템이 다 사라져야 되고요. 기존 복지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여기서도 전체 인구를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인구 가운데 일정 비율에 대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장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구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대략적으로 약 75%니까 4분의 3 정도만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수혜를 받지 않을 25%를 꽤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여기는 지금 인도는 가려내는 게 우리보다 힘들겠지만 우리는 좀 더 쉽게 가려낼 수 있죠. 실제로 자가 선별을 유도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모든 수혜자가 돈을 인출하든 아니든 간에 매주 한 번 ATM 기계에 가서 생체 인식 신분증을 인식시키게 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선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는 유령 신청자를 거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5%에 속할 부유한 사람들이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장애인이 ATM에 접근하기 쉽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가로 열고 이런 경우는 흔하다. 특히 육체 노동자의 경우 지문이 달아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에도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전달할 메시지를 제대로 잡고 사람들에게 잘 설명한다면 필요하시면 추가적인 돈을 받으러 오세요 라는 도움, 설명, 그리고 약간의 요구사항을 부여한다면, 즉 가령 매주 한 번 ATM에 생체 인식 신분증을 인식시키는 것, 또 어느 한 시점에 국민 중 25%는 알아서 오지 않게 거를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동시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나온 실증 근거들을 토대로 우리는 보편 초기본소득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다. 우리가 가진 실증 근거는 비교적 단기적인 개입들에 대한 것들이어서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으리라고 확신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추가적인 소득에 새로움이 사라지고 나면 노동 의욕이 저하되어 일을 덜하게 될까? 아니면 더 높은 소득을 열망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될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이 확보되면 이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비지트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 케냐에서 보편 기본소득에 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44개 마을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12년 동안 하루 0.75달러의 소득을 보장했고 80개 마을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2년 동안만 그만큼의 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71개 마을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한꺼번에 500달러를 지급했고 마지막으로 기준 집단인 100개의 마을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지급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1500가구가 이 실험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2020년 초부터 몇몇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 국가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들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이미 보았다. 1990년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정의 아동들은 이제 젊은 성인이 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해당 프로그램이 이들의 후생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2007년에 PKH라는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438개 지구에 도입했다. 괄호 열고 736개 지구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했다. PKH는 조건부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요소들을 두루 가지고 있었다. 가령
수혜 가구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아이가 예방적 진료를 받게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았다. 2007년에 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었던 마을들에서는 오늘날까지도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관료제적 관성 때문에 당시에 기준 집단이던 마을들에까지는 프로그램이 아직 확대되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마을들을 기준 집단인 마을들과 비교해 보면 건강과 교육에서 상당히 큰 장기적 이득이 관찰된다. 보건 전문가가 가정 방문을 한 곳들에서는 출산이 크게 늘어났고 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동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적 자본 축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발육부진 아동이 23% 감소했고 학교를 마친 아동은 증가했다. 하지만 인적 자본 축적에서 이득이 있고 프로그램에서 지급받은 돈이 있는데도 이들 가정이 더 부유해지지는 않았다. 이것은 순전히 돈만을 이전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중요한 지점을 보여준다. 아마도 정부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서 소득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정부는 지급액을 더 늘리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필요할 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보편 초기본소득에 대해 매우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금액이 큰 소득 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후자의 프로그램을 예방적 의료 및 아동교육과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 조합으로 보인다. 여기서 지금 제안하는 게 다시 한번 상기하면요. 더 금액이 큰 소득 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근데 누구에게 하냐면 매우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돈 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어갑니다. 모로코에서 용도 동료 현금 이전, 영어로는 레이블드 캐시 트랜스퍼 방식의 프로그램을 평가한 결과 프로그램의 목표, 즉 자녀 교육을 명확히 밝혀서 지급받은 돈을 자녀의 교육비로 쓰도록 독려는 하되 이행을 엄격하게 강제하지는 않아도 전통적인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만큼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PKH 프로그램도 조건의 이행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PKH도 용도 동료 현금 이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행정비용을 낮추면서도 정작 가장 취약한 가구를 의도치 않게 배제하게 되는 위험도 피할 수 있다. 대상자를 정하는 것도 지역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가난한 지역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또 마을 지도자의 도움을 받거나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비교적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오류는 있겠지만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조금 더 너그럽게 적용할 의지가 있는 한 가령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이 얌체처럼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보편 초기본소득이 있어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는 한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의 장점만 추려서 잘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미국에서 보편 기본소득을 물음표입니다. 미국의 복지정책은 개편이 필요하다. 다른 부유한 나라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개편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껴서 분노하고 있으며 상황이 저절로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보편 소득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는 데 유권자들이 충분히 설득될 수 있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도 대중의 저항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퓨 리서치 센터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인간의 일자리 대부분을 로봇이 대체할 경우에 대비해 모든 미국인에게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77%,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38%가 이러한 정책을 지지했다. 또 민주당 지지자의 65%,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30%가 세금을 올려야 하더라도 정부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렇듯 대중의 지지도가 낮지 않고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세금을 적게 거두고 있는 나라임을 생각할 때 세금을 현재 수준인 GDP의 26%에서 31.2% 정도로까지 올리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모든 미국인에게 연간 3,000달러씩을 지급할 수 있다. 4인 가족이라면 12,000달러가 되는데 이는 빈곤선의 절반에 해당한다. 만약 이 재원을 자본의 세금을 물려서 충당한다면 자동화가 될수록 경제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이므로 보편 기본소득 지급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세금을 더 올릴 여지는 적지만 각종 사회적 이전 프로그램, 즉 주거보조, 소득보조 등을 조건이나 제약을 붙이지 않는 하나의 소득 이전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과 2018년에 핀란드가 이것을 시도한 적이 있다. 실직자 중에서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기존에 제공되던 여러가지 복지 프로그램, 즉 주거보조나 고용보조 등 대신 통합적인 보편기본소득을 제공했다. 나머지 17만 3,222명을 기준 집단으로 삼아 비교해본 결과 보편기본소득 수급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사이의 소득은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 이제까지 보았던 다른 실증 근거들과는 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편기본소득이 뒤로 밀려난 사람들의 분노를 완화해 줄 수 있을까? 보편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그러나 본인이 가난하지는 않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기본소득을 새로운 경제구조에서 비생산적인 인력이 되어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될 사람들의 문제를 직접 돈을 지급함으로써 완화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요, 여기서도 지금 보편기본소득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그러면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핀란드에서 한 실험도 결국은 직업을 잃은 사람 등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보편기본소득이지만 보편기본소득이 있다면 그들이 굳이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증 근거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있을 법하지 않은 일로 보인다. 우리는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연간 13,000달러의 보편 기본소득이 조건 없이 주어지면 당신은 이 일을 혹은 구직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응답자의 87%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 책에서 살펴본 모든 실증 증거는 사람들은 대개 일을 하고 싶어하며 그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이 목적의식, 소속감, 존엄성을 느끼게 해주는 원천이기 때문임을 말해준다. 2015년에 랜드 코퍼레이션은 미국 노동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노동 조건에 대해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공해준다고 느끼는지 질문을 받았다. 이 일이 잘 되고 있다는 만족감, 유용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개인적인 성취감, 공동체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 내 능력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열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 미국 노동자 5 중 4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위와 같은 것 중 적어도 하나를 제공해 준다고 느끼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인들의 직업 만족도를 알아보는 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 자아 정체성에 대한 감각을 얻는지 물어보았는데 고용 상태인 미국인 중 거의 절반인 51%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절반인 47%는 자신의 일이 단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 두 연구 결과가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이 단지 돈을 버는 수단 이상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고 고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업을 자아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는 경향이 더 크다. 연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는 37%만이 자신의 직업에서 정체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업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다. 가령 의료 분야에 일하는 성인의 67%와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성인의 70%가 자신의 직업에서 정체성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 요식 숙박업에서는 42%, 도소매 유통업에서는 36%만 그렇게 답했다.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을 구분해 생각하고 적어도 의미 있는 직업, 별 의미 없는 직업과 같은 식으로라도 생각한다. 보수가 더 높은 직업은 일반적으로 더 좋은 직업으로 인식되지만 그것이 어떤 업무를 하는 일인지도 중요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직업으로 옮겨야 한다면 설령 보수가 비슷하다 해도 사람들은 이직과 이사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은 오래 일해온 일자리를 잃을 경우에 정말로 회복되지는 못한다. 많은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해고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 대부분은 그 이후에 결코 소득을 회복하지 못했다. 평균적으로 그들이 새로 구한 직업은 보수가 더 낮았고 덜 안정적이었으며 부가급부도 더 적었다. 이는 사장에서 보았듯이 노동시장이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의 흐름보다는 고용주와 구직자가 딱 맞게 연결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제도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신뢰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고용주,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고용주를 발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운의 문제다. 일단 그런 고용주를 발견하면 그 일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그 직업은 경제적으로나 그 밖의 면에서나 나를 더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경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일단 그 연결을 잃고 나면 다시 구축하기는 어렵다. 특히 나이가 많고 기존 업무가 몸에 익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것은 매우 놀랍고 두려운 현상 하나를 설명해 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 근속 노동자들이 대규모 해고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그 직후에 몇 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잃은 상실감이 목숨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장기 근속 노동자들의 실직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졌지만 제로가 되지는 않았고 사망률이 낮아진 자리에는 더 장기적인 문제인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통증, 약물 중독 등이 들어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중년기에 일자리를 잃을 경우 노동자들의 기대 수명이 1에서 1.5년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행과 전환의 과정에서 경제학적 분석이 대체로 간과하는 많은 방식으로도 비용이 든다. 경제학자로서 우리는 소득의 상실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들여야 하는 시간 및 노력을 이행비용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하지만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 자체가 일으키는 비용은 경제학 모델에 고려되어 있지 않다. 경제학자들이 본능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보편 기본소득 개념도 이 비용을 간과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보편 기본소득은 실직한 노동자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힘겨운 노동의 의무에서 벗어나다고 느낄 것이라고 상정한다.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이 보편 기본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굳이 구직을 하기보다는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면서 집을 돌보고 공동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수공예를 시도해보고 세계를 탐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실증 근거들에 따르면 노동 시스템 외부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 미국인 시간 사용 조사가 시작되어 데이터가 존재하는 1960년대 이래로 여가 활동에 쓰는 시간은 남녀 모두 약간 증가했다. 젊은 남성들에서는 2004년 이후 늘어난 여가 시간의 상당 부분이 비디오 게임에 쓰였고 다른 모든 집단에서는 텔레비전을 보는 데 쓰였다. 2017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남성은 하루에 여가 활동에 5시간 반, 여성은 5시간을 사용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은 TV 보기였다. TV 보기는 하루 2.8시간이었다. 남성의 여가 활동에는 인터넷, TV, 친교, 자원봉사가 있다. 그
그 다음은 집 밖에서의 친교활동 38분이었는데 1인 TV 보기와 차이가 매우 컸다. 2008년 금융위기에 이은 대침체 시기에 줄어든 노동시간, 가사노동 제외의 절반을 TV 보기와 잠자기가 메웠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더 보고 잠을 더 자는 것이 우리를 꼭 더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한 연구에서 데니얼 카너먼과 앨런 크루거는 응답자들에게 각자의 하루를 되짚어보고 각각의 활동에 대해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답해보게 했는데, 여가 활동 중에서 TV 보기, 컴퓨터 사용하기, 낮잠 자기 등이 즉각적인 즐거움과 성취감을 가장 적게 주는 활동이고 친교가 가장 크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개인이 삶에서 의미를 일구는 법을 개별적으로 알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 우리 대부분은 구조화된 노동 환경에서 제공되는 모종의 규율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것은 자동화에 대해 사람들이 매우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사람들이 로봇과 경쟁하도록 내몰리고 컴퓨터와 일자리를 두고 다퉈야 하게 된다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로 시간 여유가 더 많아진 사람들, 즉 은퇴자, 실직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등은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보다 자원봉사 활동을 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즉 자원봉사는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에 더해 추가로 하는 일이지 일상적인 활동 대신에 하는 일이 아니다.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 얻었던 자존감을 상실하는 것이 부유한 나라가 처한 위기의 진정한 속성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옳다면 보편 기본소득은 여기에 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에서 보편 기본소득이 갖는 유용성은 상이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보편 기본소득은 행정적으로 실행이 쉽고 가난한 나라들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거버넌스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가난한 나라들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고 프랑스나 일본은 더더욱 그렇지 않다. 둘째, 개도국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직업, 높은 소득, 좋은 부가급부를 원하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의 빈곤층이나 준빈곤층 대다수가 개도국에 살고 대체로 영세 자영업자다. 즉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해야 한다. 그들 대부분은 이러한 방식의 자가 고용 상태를 싫어하지만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자신이 한 달, 심지어 하루 사이에도 매우 상이한 종류의 일들을 옮겨다니며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회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닥친 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에는 길거리에서 간식을 팔고 오후에는 다른 집 바느질감을 가져다가 일한다. 혹은 우기에는 농사를 짓고 건기에는 벽돌을 만든다. 부분적으로는 이 때문에 개도국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자신의 직업을 중심으로 구축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웃, 친지, 카스트, 종교 집단, 기타 비공식적 모임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매우 노력을 기울인다. 아비지트의 고향인 웨스트 벵골주에서 클럽은 사람들의 삶에서 핵심을 이루는 제도다. 대부분의 농촌 마을과 도시의 동네에 적어도 하나의 클럽이 있다. 클럽 회원은 16세부터 35세 남성들이고 이들은 매일 만나서 크리켓, 축구, 카드게임, 카롬 등을 한다. 여기서 카롬은 남아시아에서 즐겨하는 보드게임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은 이게 장기나 바둑쯤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종종 스스로를 사회적 일꾼이라고 부르고 가령 누군가가 상을 당하면 모두 그 집에 가서 일을 도와준다. 또한 그러한 사회적 노동이나 종교 의례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약한 형태로나마 강제로 회비를 내야 한다. 이러한 회비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이들을 일꾼으로 활용하면서 지원해주는 후원금으로 클럽 운영과 가끔씩 열리는 행사 비용 등을 충당한다. 하지만 대체로 클럽의 기능은 지역민들이 더 큰 문제로 빠져들지 않게 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럽이 조금이나마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네, 다음 수호 제목은요.
유연 안정성을 넘어서입니다. 미국의 상 경제 모델이 야기한 교란을 보편 기본소득이 해결할 수 없다면 무엇이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정책 결정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을 좋아한다. 이 모델은 노동시장의 완전한 유연성을 허용한다. 즉 고용주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경우에 꽤 쉽게 해고할 수 있다. 하지만 해고된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상실은 겪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그가 유의미한 재훈련을 거쳐서 다시 고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동자들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스템, 가령 미국의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유연 안정성 모델은 실직이 인생이 무너지는 비극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에서 거쳐갈 수도 있는 국면 중 하나로 여겨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어렵도록 정규직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 가령 프랑스의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고용주가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고 내부자, 즉 강한 고용 보호를 받는 사람과 외부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갈등 구조가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본능적으로 보이는 사고방식과 부합한다. 시장이 자기 할 일을 하게 두고 위태로운 사람들에게는 보험을 제공하면 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쇠퇴해 가는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노동력이 재분배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은 실효성도 없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 즉 사양산업은 그냥 망하게 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덜 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노동자들에게 유의미한 직업 재훈련 과정을 밟게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TAA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가 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TAA는 아마도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앞에서 논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유연 안정성 모델이 해답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일자리를 잃는 것은 단순히 소득을 잃는 것 이상의 막대한 상실을 의미한다. 미래에 대한 삶의 계획과 자신이 생각해왔던 좋은 삶의 비전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특정한 지역이나 기업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는 것이 더욱 힘겨울 것이다. 또 이들은 노동 연령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직업 재훈련도 효용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일 수 있다. 이들에게는 다른 직종으로 옮겨서 얻을 것은 별로 없고 잃을 것은 너무 많다. 괄호 열고 지역까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들이 비교적 쉽게 이행의 과정을 겪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일한 영역에서 비슷한 지위의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다. 3장의 말미에서 우리가 어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동을 지원하기보다는 그들이 원래 있던 장소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이나 기술 진보로 어느 분야가 전체적으로 교란되면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은 임금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특정한 지역의 특정 산업이 쇠락할 때만 발동되어야 하고 해당 직군에서 적어도 10년 혹은 8년이나 12년의 장기 근속 경험이 있는 50세 혹은 55세 이상과 같은 식으로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 위주로 제공되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정부 재량에 이렇게 큰 여지를 열어주는 것에 본능적으로 비판적이다. 어느 산업이 쇠락하고 있는 산업인지를 정부가 어떻게 아는가? 우리도 오류와 남용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무역이 사람들의 삶을 앗아가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더 나은 삶을 꾸려가고자 고군분투하는데도 정부는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부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대한 핑계였다. 무역이 모두에게 좋다고 주장하려면 무역이 실제로 모두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고안해야 한다. 여기에는 무역의 패배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들의 손실을 상쇄해주는 일도 포함된다. 사실 국제무역을 전공하는 경제학자들은 교육으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아웃소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등에 대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일하는 경제학자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2018년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었다. 하지만 무역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서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이와 달리 대상자를 더 명확하게 특정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상자를 더 명확하게 특정의 보조금을 지급.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니즈가 있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화가 일으키는 교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책, 즉 자동화가 가장 빠르게 벌어질 분야와 지역을 파악해 그곳에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모레티와 같은 저명한 도시경제학자들은 장소 기반의 정책에 의구심을 표한다. 그들은 이러한 정책이 단지 활동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대부분은 생산적인 지역에서 덜 생산적인 지역으로 옮기는 격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어느 연령대 이상인 사람들이 이사를 할 수 없거나 하려 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정책 외에 어떤 정책적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을까? 오늘날 미국에서 뒤로 밀려난 사람들은 미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그들은 수백 개의 마을과 소도시에서 분노하고 있고 약물 중독을 겪고 있으며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그곳을 떠났거나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사람들을 돕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의 목적은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쇠락한 지역들을 돕는 것에 더해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하게 다른 지역들이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돕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어느 면에서 이것은 유럽의 공동 농업 정책이 하고 있는 일이다.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을 싫어한다. 점점 수가 줄고 있는 농민들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입혀가며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농민들이 농장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줌으로써 이 정책이 많은 유럽 국가에서 농촌을 더 우거지고 푸르르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과거에는 농민들이 생산량을 늘리는 쪽으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집약적 농업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대규모의 그러나 보기 싫은 경작지를 만들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2005년과 2006년부터 농민에게 가는 보조금이 생산량과 연계되지 않고 환경보호나 동물복지와 연계되었다. 그 결과 수공예 스타일의 농업을 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생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우리는 양질의 산출물과 아름다운 경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대부분의 유럽인이 이러한 것들이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으며 자신의 삶의 질과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기여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프랑스의 농업 생산이 더 집약적이 되고 농가가 물류 창고로 대체되면 GDP가 오를까? 또 설령 그렇다 한들 사람들의 후생이 더 높아질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에서 고용을 보호하는 것과 프랑스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비유하는 게 어리둥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농촌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젊은이들이 노년의 부모들을 돌볼 수 있게 해준다. 비슷하게 기업 도시들은 고등학교, 스포츠팀, 잘 운영되는 상점들이 있는 번화가, 그리고 소속감을 주는 곳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 역시 숲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훼손되지 않게 사회가 마땅히 비용을 들여 보호해야 할 환경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9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케인즈주의, 공동선을 위한 정부 보조 부분을 읽을 텐데요. 여기서 지금 꽤 길게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것을 논했는데요. 이 책이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돌아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복지가 결여되면 사회는 와해되지만 그런 필요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즉 이전소득을 통해서, 그러면 사회는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네, 편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